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최근 빌라 왕이라 불리며 수도권의 1,139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소유한 삼성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전세 사기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제2, 제3의 빌라 왕이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더 문제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 사기를 당할 수 있는지, 어떤 제도와 규제가 미비한 건지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전세 사기 그리고 대책 논의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빌라왕 계속 저희들도 전해드리고 있고 많은 지금 피해자들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사기가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정말 이해가 좀 안 됩니다만 최근 전세 사기가 피해가 좀 늘고 있다는데 김인만 소장님, 얼마나 지금 전세 사기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슨 통계 같은 게 있습니까? 이게 뭐 피해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보증보험,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데 집주인이 돌려받지 못하면 이제 보증보험 회사에서 돈을 돌려주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증보험 사고라고 하는데 사고 건수 및 사고 금액을 보면 이게 2018년도에 792억이었거든요. 네. 사고 금액이. 근데 7,792억으로 늘었습니다. 거의 10배 정도 늘었고요. 10배나? 10배 늘었고요. 사고 건수를 보더라도 372건에서 3,754건. 역시 10건이 늘었기 때문에 10배가 늘었죠. 10배가 늘었기 때문에 저는 피해가 천정부지로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지금 또 자기가 피해를 본지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우리 집주인이 빌라왕인지 아닌지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전세금을 못 돌려받게 되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못 돌려받은 상태에서 만기가 되고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상태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내가 새로운 집을 뭐 계약을 했거나 나가야 되면 대항력을 지키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걸 하거든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그걸 하고 나가면 내가 전입신고나 거주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것 건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도 2018년도에 2,000건에서 지금 3,700건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안 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10배 이상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왜 안 하는 분들은 못 하는 거죠? 돌려받지 않더라도 돌려받지 않으니까 그냥 버티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도 이사를 가는 분들은 다른 대안이 있고 내가 당장 안 받아도 다른 돈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조차도 이 정도 많다는 얘기는 실제로 피해 사례들은 상당히 10배 이상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사람은 그나마 보증금을 융통할 수 있는, 변통할 수 있는 사람이나 되니까 하지. 그 정도 능력이 되는 보통 사람들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법원에 가야 되니까 절차적으로 복잡하니까 엄두를 못 내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참 심각한 상황인데 이재문 소장님, 그러면 지금 전세 피해 사건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고의적인 사기가 있을 것 같고 빌라왕 이번 것처럼 또는 값이 그냥 떨어져서 전세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내줄 수 없는 상황, 뭐 어떻게 시장에서 저절로 발생하는 일들이 앞으로 좀 일어날 텐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좀 구분이 됩니까? 이거 보면? 글쎄 뭐 딱히 이렇게 명백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갭 투자를 했는데 갭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는 전세가 비율이 높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한 80%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금을 받았는데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이제 전세가가 이제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이제 추월하게 될 경우에는 전세금 보증 일부라도 이제 보증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일부라도 반환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 문제가 생긴다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아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실 빌라왕 문제 이런 것들은 예고된 사건이라고 저희가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고된 사고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상당히 그 다수의 이해 당사자가 저는 참여가 됐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조직적인 범죄 혐의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명칭에서 보듯이 빌라왕 아니겠습니까? 그럼 빌라 한 동에 있어봐야 세대수가 최대 뭐 맥스로 따져봐야 뭐 한 19세대, 20세대 그 미만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하기 쉽게 20호가 한 동에 있다 하더라도
천 세대가 생기려고 그러면 500동의 빌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500동의 빌라가 있어야 천 세대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 500동의 빌라를 개인이 차곡차곡 한 채씩 사들인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아마 사들인 기간이 3, 4년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샀다 그러면 여기에는 건축업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따지고 있는 금융 브로커, 그다음에 이거를 팔고자 하는 분양 대행, 그다음에 일부 이제 부도덕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팀을 이뤄 갖고서 이걸 하지 않으면 이제 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죽은 분의 어떤 인적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과연 그분이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재력이나 이런 것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그분이 뭐 최후라든지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땐 전혀 이제 추정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이제 제도의 어떤 맹점을 뚫고 들어온 어떤 예고된 사건이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이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이 시기에 이제 계속 전세 사기 문제가 계속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다 보니 지금 이제 4호 약방문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이거를 차단하는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라면 여기 임차인들이 여기에 관련돼 있는 임차인들이 그나마 전세 보증 반환에 가입이 돼 있어 갖고 아직까지 뭐 이제 여건 이 신청 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돈을 반환 못 받지만 언젠가는 그 반환을 받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아예 보증보험 자체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돈 자체를 아예 돌려받을 수 없는 어떤 절박한 그런 상황에도 처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는 이 전세 사기에 대한 문제의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사전 사후를 좀 더 완벽하게 갖추는 어떤 그런 기간이 좀 갖춰야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2023년에는 지금 현재 전세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를 놓고 본다 그러면 역전세 될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세 사기나 어떤 의도를 갖고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갭 투자를 했는데 필요 이상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세금을 반환 돌려주지 못하는 어떤 이런 문제까지 계속 겹쳐서 내년 초에는 엄청 이렇게 두드러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좀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전세가 하락에 따른 전세 피해 늘어날 것 같은데 우선 빌라왕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이 빌라왕 사망하는 김 씨 관련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고가 2020년에 이미 3건이 벌어졌고 또 그분이 또 돌려주지 못한 사고가 2021년 작년에도 3건이 벌어졌고 그런데 올해까지 중간에 어떤 경고 장치나 또는 제동 장치 없이 계속 왔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제도권의 허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걸 체크를 하고 알람 경고를 줄 만한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그런 걸 못합니까? 보증공사가 뭐 법적으로 그걸 하라는 뭐 그런 것도 없고요. 도의적으로 내가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체크를 해서 통보를 줄 수는 있겠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도의 허점을 좀 노린 사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기들은 뭐 지금 예전에도 많았습니다. 예전에도 많았고요. 구조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왜 이런 사기들이 많이 생기냐면 지역별로 특징이 있거든요. 지역별로 어떤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또 이제 보면 서울에서는 이제 강서구 또 인천 지역들 상대적으로 좀 약세 지역들 서민 주거 지역들이 이제 많이 노출이 되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 아파트 대비 가격이 좀 저렴하거든요. 해당 지역들이. 가격대가 좀 저렴하고 아파트보다 빌라가 좀 저렴하죠. 빌라가 저렴하니까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니까 일단 주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저렴한 지역에 빌라에 눈을 돌리게 되고요. 또 월세 돈 아깝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기 때문에 월세보다는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를 좀 선호합니다. 그리고 또 보증보험 가입도 잘 안 합니다. 그 보험료도 아깝다는 거죠. 안전하게 지켜야 되겠지만 설마 내가 문제가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보험 가입도 안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피해 사례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 이분들이 자기 사기 당한지도 지금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사기가 벌어져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보증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보증보험 회사에서는 그냥 뭐 절차대로 해가지고 나는 해줬고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 지급해주면 되기 때문에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느 도의적인 책임 또는 시스템적으로 이걸 걸러서 피해를 예방해야겠다는 절차도 없고요. 인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 사각지대에 저는 놓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 주택도시보증공사 이 본안 보증보험을 파는 보험금을 내주는 이곳에서 이 한 개인이 1,000채가 넘는 전세를 놓았고 또 이미 2년 전, 1년 전에 사고를 냈고 당연히 걸렀어야 되는 게 아닌가. 계속 허점만 있다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면 허그에서 이런 거를 직접 이제 쉽게 얘기해서 대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은행권에다 위탁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치만 이제 받아서 하는 어떠한 그 아까 김만 소장 얘기했듯이 제도적인 어떠한 미흡함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아마 그 세 건이라든지 이렇게 미미한 건수가 이제 묻혔던 그거는 뭐 물론 전세 가격이 되게 상승하던 그런 시점이었죠. 2020년이면 2020년에 이제 보증 사고가 한 3,000건 임차권 등기 명령 정도가 3,300건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다른 거 말고도 상당히 전세금 반환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지만 워낙 전세 가격이 폭등하던 어떤 그런 시점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차 3법이 7월 3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면서 계속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주택 가격이 폭등하던 어떤 랠리를 하던 어떤 그런 시즌이었기 때문에 아마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런 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 빌라왕 경우에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도 지금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데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그러면 왜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저는 해결은 되리라고 보는데 이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절차상의 문제이긴 한데 보증보험이 이제 프로세스 자체가 이제 돈을 못 돌려받게 된다면 임차인 세입자죠. 집주인한테 계약 해지를 청구합니다. 그러면 집주인한테 계약 해지를 청구하면 보증보험 회사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고 집주인한테는 구상권을 청구해서 환수하게 되는데 빌라왕은 사망을 해버렸거든요. 사망하다 보니까 계약 해지를 청구할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불충족이죠.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증보험 회사에서는 보험금 반환을 못 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그동안 사망 사고가 많이 없었겠지만 사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대상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계약 해지에 의사만 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허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상속인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빌라왕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62억입니다. 제가 부모라도 62억 되는 자식이 사고를 쳤는데 그걸 상속을 받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저도 부모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모님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속인이 지정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아마 법원에서 뭐 관리인 지정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되겠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지금 하루하루가 속이 타들어가고요. 애간장이 녹아 들어가는데 이게 언제 돌려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뭐 신혼부부들 중에는 뭐 유산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피해가 지금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설령 뭐 부모가 상속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속 대행을 하는 또 법적 절차까지 또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때까지 그 임차인들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정보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뭐 임시 거처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이제 있는데 가장 현실적인 거는 이제 그분들이 어떤 보증보험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았을 경우엔 거기에 따른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무한대로 어쩌면 해야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이제 증폭돼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피해 사고자에 대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자 탕감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이런 그 사망 사건이 있은 예외적인 경우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보증금을 반환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종료 후에 1개월이 지나도록 임차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경공매 종료 후에 임차보증금 배당을 못 받았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종료를 통보해야 되는데 통보를 받을 빌라왕이 죽어버렸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차 등기 명령 신청을 접수했거나 그다음에 이제 임차보증 반환 채권을 공사에게 양도 또는 전세권 근저당을 공사에 이전했을 경우에 이제 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 요건이 이제 미달됐고 여기에 이제 다수의 피해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예외 규정을 만들어서 이제 좀 피해자 구제에 좀 더 서둘렀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그 구제책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또 본의 아닌 피해, 이자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에도 조금 이렇게 구제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대안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이제 이런 사건들이 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이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좀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도 좀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선 뭐 전세 보증금 반환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게 말씀하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표적인 거죠. 또 다른 상품들이 좀 있습니까? 뭐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있고요, 금융공사도 있고요, 서울보증보험도 있는데 뭐 금액도 좀 다르고요, 대상 금액도 이게 범위도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선별은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그 중에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는 좀 의무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의무 가입.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니들이 알아서 해. 세입자한테 또 넘기는 거잖아요. 니들 전세금 안전한 거는 니들이 지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의무 가입을 해서 무조건 전세 계약을 할 때에는 아니면 전세 대출을 받을 때는 의무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의무 가입을 받은 보증보험 회사에서는 그냥 형식적인 심사만 해서 그냥 문제 있다 없다를 할 것이 아니라 이분이 임대인이 대상자가 매체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뭐 선순위, 뭐 어떤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세금 체납액이 있느냐를 먼저 이분들이 저는 체크를 해서 뭐 에스크로 제도가 있죠. 우리 이재문 소장님께서 항상 강조하는 에스크로 제도가 있는데 돈을 좀 보관하고 있다가 체크를 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주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해지를 하라고 이렇게 세입자한테 도로 돌려주는 이런 제도가 마련이 돼야지 세입자한테 주인이 매체를 가지고 있느냐, 세금 체납액을 확인하라고 하라고 하면 지금 피해자들이 2030 사회 초년생들이거든요. 계약을 해본 적도 별로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확인을 하라고 하니 부동산에 가서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 주세요 하면 이제 짜고 치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단독 범죄가 아니거든요. 부동산하고 건축업자들하고 짜고 치기 때문에 거기 연루된 부동산들은 문제가 없다.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사회초년생들은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세입자한테 니들이 확인해, 니들이 안전하게 지켜라고 하기 전에 저는 의무 가입을 하고 그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안전장치들도 전문 기관에서 좀 체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뭐 임차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뭐 그것도 또 보험료도 또 부담스러워하는 또 임차인들이 있으니까 과연 이제 법제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좀 더 공개를 해야 된다. 임대인에 관련된 뭐 체납이라든지 또는 한번 보증보험금 한번 떼어먹은 경력이 있는 이 김 씨 같은 분, 악덕 임대인 뭐 공개를 한다든지 뭐 이런 법들은 왜 이게 제대로 마련이 안 되죠? 글쎄 이제 우리 사회의 한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슬픈 측면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 주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임대주택 사업도 하고 뭐 민간 임대주택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공공으로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주택들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회의 소수적 약자인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저는 최우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보호해주는 그 장치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뭐 임대차 보호법에 예를 들면 임대차 보호법 3조에 대항력이 있지만 대항력은 이 길이거든요. 이 길이니까는 그 잔금을 지급하고 점유하고 대항력을 갖추고 그 다음날 법적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법적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계약하고 난 바로 그때 또 주인을 바꿔버린다 그런 그렇죠. 얘기예요? 그런 다음 날까지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있어 왔고요. 그렇다면 이쯤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이길 제도를 좀 과감하게 개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만 지난번 국토부에서 발표했다시피 이거는 근저당권, 선순위 근저당권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나머지들은 전부 뭐냐면 계약서에 특약을 달고 뭐를 달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시장에서 우리 김 소장님도 잘 알겠지만 사기꾼들이 종이에 몇 자 적는 거를 무서워합니까? 공증해주고 다 해줘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임차인이 그걸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싸우면 소송에 이겼다 하더라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자 딜레마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건 아직도 요원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뭐냐면 임차인 당신이 계약할 때 모든 거를 다 알아갖고 하세요.
임대인의 정보는 보호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개인 신상 정보, 지금 임대인의 말씀하신 대로 정보 공개가 개인 정보 보호와 좀 충돌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악덕 임대인들의 신상 정보 공개라든지 세금 체납 공개가 제대로 지금 법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안 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뒤통수 맞듯이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체납 나중에... 사실이 있다라는 건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살다가 본인이 이제 들어와 있고, 그럼 이 체납 사실에 대한 부분을 임대인이 설명을 해주거나 뭐가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물어보고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임대인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잠적하거나 해버리기 때문에 임차인의 재산 이 보호에 너무나 많은 구멍이 있다라는 거죠. 계약 체결 전에, 전세 계약 체결하기 직전에 임차인, 임대인에게 세금 납부 증명서를 내도록 의무화한다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런 법도 없어요? 지금은 이제 요구를 하게 되면 예. 제공은 해줄 수 있게는 해주는데 예. 그걸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요구를 하더라도 아우 부동산에서 필요 없어라고 하면 잘 모르는 분들은 또 필요 없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대인 정보를 설사 공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공개된 내용을 보고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문제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본의 아니게 내가 사기가 아닌데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과연 사기꾼으로 봐서 그럼 과거에 이제 그런 사례가 하나 있다고 해서 그 집이 과연 위험하냐라고 판단하기도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허그나 보증보험 회사에서 그게 안 된다면 공인중개사가 확인을 해서 또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대안도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처벌이 너무 약하고요. 최악의 경우에 만약에 사기꾼들 같은 경우는 판단을 할 겁니다. 돈을 사기를 해서 얼마를 버는데 최악의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잃어버릴 수 있는 페널티가 얼마냐를 생각하는데 지금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더 많죠. 설사 걸리더라도요. 사기가 입증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뭐 어떤 돈을 먼저 좀 지급을 한다든지 합의를 하게 된다면 또 사기에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기가 입증이 되더라도 처벌 형량도 약하고요. 처벌 받아요. 깜빵 가더라도 소위 말해서 전세금을 돌려받는 건 아니거든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세입자들이 원하는 건 돈을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뭐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 외에도 좀 보완하거나 제도를 더 강화하거나 어떤 부분들이 좀 있어야 할까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재판을 가게 되면 이제 그 임대인의 재산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재산 공시 명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갖고서 하는데 그것도 수개월 정도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법원이 직권으로 이제 소송의 대상이 됐고 이것이 이슈화가 된다 그랬을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그런 거를 조사해서 피해자한테 줄 수 있는 어떠한 이런 것들도 좀 제도화로 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계약 후에 이런 문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사후 약방문이기 때문에 어떠한 거를 해도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은 못 된다라는 겁니다. 애만 닳고 비용은 비용대로 쓰고 없는 돈에 변호사까지 선임해가지고서 소송까지 했는데 나중에 소송 끝나고 나서 이제 집행권한을 받아서 쉽게 얘기해서 강제경매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재산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거든요. 임차인은 여러 번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문제들이 생길 거를 대비해서 어떠한 이 전세, 특히 전월세 제도에 있어서의 어떠한 임대인의 재산 공시라든지 아니면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선세입자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공시할 수 있게끔 저는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법안을 빨리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국회에서 이제 안 다루고 있는 거죠. 임대인의 어떤 정보 공개를 좀 더 뭐 개인 정보라고 해서 조금 너무 조금만 하지 말고 제대로 공개를 하는 게 좀 시급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자, 걱정스러운데 지금 뭐 전세 사기만이 아니고 전세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저절로 전세 보증금을 갚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할 것 같다. 아까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 오늘 왜 한국부동산원 지금 전세값 떨어진 동향 나왔잖아요. 네네. 소장님 얼마나 떨어졌어요? 와, 저는 이게 제가 깜짝 놀라는데요. 매주 나오고. 제가 한 번씩 깜짝 놀라거든요. 이번 주에 서울 아파트 이제 전세 가격 지수가 마이너스 1.13%. 지난주가 1.13. 지난주가 1.08이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1.08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번 주에 또 놀랐는데 1.13이 얼마나 놀라운 숫자냐면 이게 주간 통계거든요. 그렇죠. 52주 1년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거의 뭐 한 60% 정도 떨어지는 속도로 예.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그러네요. 지금 매매 가격 하락보다 전세 가격 하락이 더 위험하거든요. 근데 정부는 지금 대책들 나오는 거 보면 매매 가격 하락에 초점을 맞춰서 뭐 세금을 풀어준다, 임대사업자 제도를 만든다 여러 가지 네. 나오는데 전세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뾰족한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처음부터 의도는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 전세금을 받쳐줄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다른 세입자. 10억 하던 그렇죠. 지금 10억 하던 전세 가격이 예를 들어서 6억이나 5억으로 떨어졌을 때 그 돈 주고 이제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5억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차액 5억에 대해서 내가 돌려줘야 되는데 은행에 예금을 5억 이상 두고 세입자한테 돌려줄 만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요.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집주인 상황에 따라서 안 팔아도 되잖아요. 내가 거주하는 집이거나 전세 주는 집을 안 팔아도 되는데 전세는 세입자가 만기가 되면 나가야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고 여기서 이제 수많은 분쟁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빌라왕처럼 이런 뭐 그냥 대놓고 사기를 치는 이런 경우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결과적인 사기가 되는 경우들이 더 많다.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정부도 전세 가격 하락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폭이 주간 단위긴 합니다만 계속 사상 최대를 지금 경신하고 있는데 뭐 좀처럼 좁혀들 그런 기미가 안 보이죠 지금? 네, 저는 이제 당분간은 이 추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데요. 내년 3월에 강남구에 한 3,300세대 아파트가 신규로 입주를 합니다. 내년 3월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 3,300세대의 조합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들어가기 위해서 전셋집을 또 내놓고 이제 내 새 집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또 일반 분양분을 받으신 분들은 내가 지금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팔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일반 분양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예. 현재 이 전세 가격이 지금 매매가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이 전세 가격의 하락이 매매가의 추가 하락을 견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호작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악순환이네요. 예. 그 악순환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전세가 안정되지면 매매 가격이 추가로 하락하는 거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거죠. 매매 가격의 수요를 늘리는 것은 뭐 정부가 뭐 아파트 취득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뭐 완화한다는 이런 정책적인 노력은 할 수는 있을 텐데 효과는 차치하고 네네. 전세는 이 시장에서 수요 공급대로 하는데 뭐 정책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전세값을 덜 떨어지게 하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이게 촉발된 게 금리잖아요. 결국엔 그렇죠. 금리가 인하되지 않고서는 뭐 매매 같은 경우는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대출 혜택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가 이제 거주하는 제도인데 여기에 무슨 혜택을 줄까요? 세제 혜택을 줄 수도 없는 거고요. 결국에는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 문제인데 금리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죠. 미국에서 결정하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올라갈 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인하로 돌았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정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전세 가격 하락은 더 가팔라질 수도 있고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버팀목 역할을 해주잖아요. 이 버팀목이 내려가게 되니까 매매 가격이 일반적인 하락 속도보다 더 빨리 내려갈 수도 있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속수무책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전세 가격 떨어지는 게 나왔는데 이 매매 가격 하락도 이제 올 한 해가 됐잖아요. 올해 떨어진 게 거의 작년 한 해만큼 오른 만큼 지금 떨어진 셈인가요? 어느 정도? 일단 거래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표본수가 이제 작아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국지적으로 실거래가 위주로 놓고 본다라면 한 20에서 30% 심지어는 반토막 난 이런 지역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또 시중에 이제 매물이 차곡차곡 이제 쌓이게 되는 어떠한 이런 또 반작용을 같이 이제 병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요가 이제 진작이 돼서
내가 집을 사겠다라는 사람이 다주택자가 됐든 아니면 실수요자가 됐든 어떤 내가 주택을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어떠한 욕구가 일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뭐를 해야 되는데 1차적인 원인인 금리 자체를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설령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이거를 감내하고서 집을 살까? 아주 저는 지극히 이제 회의적이라는 거죠. 물론 네. 언젠가는 이게 도움이 되고 기폭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정책 규제에 대한 어떤 완화의 어떤 흐름이 원칙 없이 너무 빠른 속도로 가게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에 위기 국면이 왔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정부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들어간다라면 과연 지금이 위기인가? 네. 아니면 선제적 반응을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인가에 대한 어떠한 기준부터 우리가 좀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아까 김희만 소장님 한숨 쉬는 거 보니까 위기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굉장히 그렇게 된다 심각한 그랬을 위기입니다. 땐 우리가 주택 문제가 당분간은 지금 이제 이 불안한 거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는 거기에 따르는 대비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소 우울한 집값에 대한 비관적인 좀 전망을 하셨고요. 전세 사기 피해 대책과 현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